안녕하세요. 김선환입니다. 이번 강의는 SI 기초편 통구장 중 세 번째 장으로 임피던스와 모델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장에서 신호를 바라보는 관점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는 시간 영역에서 신호를 바라보는 것이었고, 다른 하나는 주파수 영역에서 신호를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두 영역에서 신호를 바라볼 때 임피던스, 그리고 모델과 관련 지어 설명된 부분이 많았었죠. 그래서 이번 장에서는 임피던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것입니다. 왜냐하면 임피던스가 결국 파형의 모양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델을 구성하는 회로 요소에 대해서도 이상적인 경우와 실제 상황에 대해 알아볼 것입니다. 이상적 회로 요소가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각각 어떤 특성을 갖는지도 알아볼 거예요. 마지막으로 실제의 전기적 등가 모델과 스파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SI 문제라고 하는 것은 신호, 즉 전압이나 전류가 인터커넥트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신호는 인터커넥트를 진행하면서 인터커넥트의 임피던스를 계속 보게 되고 그 순간의 임피던스에 계속 반응하게 됩니다. 신호가 진행하는 과정에서 임피던스가 변하면 신호도 변하고 임피던스가 변하지 않으면 신호도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인터커넥트의 핵심적인 전기적 특성은 임피던스입니다. 임피던스라는 것은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로 정의됩니다. 전류가 일정할 때 임피던스는 전압과 비례 관계가 됩니다. 즉, 임피던스를 알면 신호가 어떻게 왜곡될지 예측 가능합니다. 전류, 전압 그리고 임피던스는 SI 효과를 결정하는 세 가지 기초량입니다. 성능에 대한 타겟 스펙이 정해지면 그것을 충족하는 인터커넥트에 대한 임피던스 스펙을 정할 수 있게 됩니다. 반대로 인터커넥트 임피던스 스펙을 알면 그 인터커넥트가 채용된 시스템의 신호 전달 성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인터커넥트의 임피던스는 그 인터커넥트를 구성하는 물질의 전기적 특성과 형상이 결정을 합니다. 인터커넥트는 등가 모델 R, L, C로 기술될 수 있는데 이런 이상 소자들은 물성과 형상의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설계자는 인터커넥트의 단면, 구조, 재료 등에 대해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하며 이를 이용해서 인터커넥트를 디자인해야 합니다. 임피던스와 전파 지연만 알면 인터커넥트의 전기적 특성 모두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임피던스로 SI 문제를 바라보면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째, 인터커넥트 자체의 신호 품질 문제입니다. 둘째로 인접한 다른 인터커넥트와 크록스톡 문제입니다. 셋째로 공급 전원 레일 강화 문제이고요. 마지막으로 EMI 문제입니다. 먼저 신호 품질 문제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인터커넥트 임피던스가 변할 때 발생하는 반사와 그에 따른 왜곡이 있고 인터커넥트 자체가 갖고 있는 시리즈와 션트성 임피던스로 인한 감쇄가 있습니다. 크로스톡은 두 개 이상 라인 간의 상호 커패시턴스와 상호 인덕턴스 때문에 신호가 커플링되어 발생합니다. 그라운드 바운스를 포함하여 전압 강화는 파워 디스트리뷰션 네트워크, 즉 전력 공급망의 임피던스가 높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신호의 임피던스가 심하게 매칭되지 않을 때 또는 리턴 경로에 임피던스가 높을 때 매우 높은 고주파 성분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전자파 방사가 심해지게 되는 EMI 문제가 발생합니다. 임피던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 디자인과 전기적 성능을 연결해준 로제타 스톤과 같습니다. 임피던스가 모든 것을 묘사해주는 것은 아니지만 임피던스의 기초에서 설계하는 것은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좋은 설계 전략은 시스템의 성능 요구사항을 임피던스 요구사항으로 변환하고 이를 물리적 디자인으로 어떻게 달성할지로 접근하는 것입니다. 물리적 구조를
근가의 전기적 모델로 변환하는 것을 모델링이라고 합니다. 시뮬레이터는 모델을 가지고 전압과 전류를 예측합니다. 결론적으로 디자인 절차의 핵심 프로세스는 모델링과 시뮬레이션입니다. 임피던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꾸 임피던스를 얘기하는 이유는 이것이 그만큼 신호 품질에서 중요한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혹자는 PCB 설계는 임피던스에서 시작해서 임피던스에서 끝난다 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임피던스 공식을 보면 고정된 전압에 대해서 임피던스는 전류와 반비례합니다. 즉, 높은 임피던스는 낮은 전류를 의미합니다. 또는 고정된 전류에 대해서 임피던스는 전압에 비례합니다. 즉, 높은 임피던스는 높은 전압을 의미합니다. 임피던스와 전류 또는 임피던스와 전압의 관계는 이상적 커패시터, 이상적 인덕터, 실제 와이어 본드, 그리고 PCB 트레이스 등 모든 인터커넥트 구성 요소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전류에 대한 전압의 비로 임피던스는 저항이 아닙니다. 임피던스가 저항인 경우는 이상적 저항 회로일 때 뿐입니다. 회로 요소나 인터커넥트의 임피던스는 0부터 무한대 값까지 가질 수 있는데 0과 무한대는 극단적인 경우로 회로 요소가 오픈된 경우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이는 임피던스가 무한대임을 의미합니다. 반대 케이스로 회로 요소가 숏된 경우 전압이 0이 됩니다. 이는 임피던스가 0임을 의미합니다.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변하기 때문에 주파수에 따라 두 양 극단 값 사이에서 임피던스 값이 변화할 것입니다. 실제 부품은 물리적인 형태로 존재합니다. 그 예로 트레이스 패키지의 리드, 디커플링 커패시터 같은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실제 부품들은 측정 장비를 통해 측정이 가능합니다. 이상적인 부품은 실제 부품에 대한 전기적 근거 모델로 수학적으로 기술됩니다. 이렇게 해야 시뮬레이터가 그 부품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그림은 실제 부품이고 오른쪽 그림은 이것을 이상적 부품을 사용해서 등가로 만든 모델입니다. 이상적 회로 요소는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전송선, 총 4가지입니다. 전송선은 깊이 들여다보면 다시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의 조합으로 구성됩니다. 그래서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 3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이상적 회로 요소는 전류 그리고 전압과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정밀하게 기술될 수 있습니다. 모델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상적 회로 요소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됩니다. 회로 모델은 항상 실제 물리적 세상 구조에 대한 근사입니다. 따라서 모델을 사용해서 실제 부품을 기술할 때 실제 부품의 측정 값과 모델의 시뮬레이션 값이 근사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오른쪽 그림에서 빨간 점은 실제 부품의 측정 값이고 파란 선은 모델의 시뮬레이션 값입니다. 앞서 언급한 이상적 회로 요소 4개는 각각의 전압과 전류가 그 요소와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정의를 갖고 있습니다. 저항 요소는 V는 I, R이라는 정의를 갖습니다. 임피던스는 전류분의 전압인데 전압이 I 곱하기 R이므로 분자와 분모의 I가 상쇄되어 임피던스는 R이 됩니다. 저항 요소에서 임피던스는 단순합니다. 이상적 저항 요소는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동일한 특성을 가집니다. 전류가 증가하면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증가합니다. 커패시터는 커패시턴스를 갖는 요소입니다. 커패시턴스는 어떤 전압에서 커패시터가 저장할 수 있는 전하량을 나타냅니다. 즉, 두 요소 두 단자 사이에 저장된 전하와 두 단자 사이의 전압 관계를 정의합니다. C는 V분의 Q로 커패시턴스를 정의합니다. 이것은 커패시턴스가 크면 전압이 낮아도 전하를 많이 저장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커패시터에서 전류 I는 dT분의 dQ입니다. Q는 CV이므로 I는 C dT분의 dV로 다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전압이 일정하면 커패시터를 흐르는 전류가 0임을 의미하고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는 것은 임피던스가 무한대임을 의미합니다.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커패시터 양단자에서 전압 변화가 생기면 커패시터는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실제로 흐르는 것은 아니지만 흐르는 것과 같은 효과가 나타납니다.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를 살펴보면 Z는 I분의 V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I는 C dT분의 dV이므로 임피던스 Z는 C dT분의 dV분의 V가 됩니다. 즉,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양단에 걸린 전압과 전압 변화율에 의존하게 됩니다. 식에서 알 수 있는 다른 하나는 커패시턴스가 커지면 임피던스가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저항의 경우 양단의 전압이 2배가 되면 그것을 흐르는 전류도 2배가 되지만 커패시터는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변화율이 2배가 되어야 전류가 2배가 됩니다. 변화율이라는 것은 시간에 따른 변화로서 주파수의 영향을 받는다는 뜻입니다. 인덕터는 인덕턴스를 갖는 요소입니다. 인덕턴스는 인덕터에 흐르는 선류 변화로 인덕터 양단에 생성되는 전압이 얼마나 민감하게 생성되는지를 말해주는 비례 상수입니다.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 V는 LDT분의 DI입니다. 이 식에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전류가 얼마나 빨리 변하느냐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전류의 흐름에 변화가 없으면 인덕터 양단에 걸리는 전압은 0이 됩니다. 이는 임피던스가 0이라는 것과 같습니다. 전류가 빠르게 변할수록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더 커집니다. 인덕터에서 전류 흐름과 전압의 관계는 저항의 경우와 유사합니다. 다만 저항은 시간에 상관이 없고 인덕터는 시간과 관련이 있습니다. 임피던스는 I분의 V이고 V는 LD분의 DI이므로 인덕터의 임피던스 Z는 L, I분의 dT분의 DI입니다. 즉, 전류가 빠르게 변하면 임피던스는 커집니다. 전류량의 변화가 없는 DC는 임피던스가 0이 됩니다. 임피던스는 전류 파형에 의존하게 됩니다. 커패시터가 전압 파형에 의존하는 것과 대조됩니다. 커패시터든 인덕터든 시간 영역에서 임피던스는 단순 함수가 아니고 복잡합니다. 이것을 주파수 영역에서 접근하면 간단해집니다. 주파수 영역에서 임피던스는 이상적 회로 요소가 사인파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주파수 크기, 위상으로 기술합니다. 어떤 회로 요소의 임피던스든 크기와 위상 두 개의 수를 갖습니다. 그리고 크기의 비와 위상은 주파수에 따라 변합니다. 따라서 임피던스를 기술할 때 주파수를 규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적 회로 요소의 임피던스는 사인파 전압을 인가하고 흐르는 사인파 전류를 봄으로써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류 사인파에 대한 전압 사인파의 비를 취해 임피던스를 확인합니다. 이때 크기의 비율과 위상 시프트를 고려해야 합니다. 두 사인파의 비율은 사인파가 아닙니다. 그것은 크기의 비와 위상 시프트 정보를 포함하는 수입니다. 회로를 구성하는 모든 기본 요소는 선형 디바이스입니다. 예를 들어 1MHz의 사인파 전압이 인가되면 오직 1MHz의 사인파 전류만 나타납니다. 크기와 위상은 변할 수 있지만 주파수는 동일합니다. 사인파를 적용하여 요소별 임피던스를 다시 식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항에 사인파 전류 I0 사인 오메가 t를 적용하면 V는 I0 사인 오메가 t R입니다. 임피던스는 사인파 전압과 전류를 대입하면 R이 됩니다. 여기서 저항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와 무관하고 위상 시프트는 0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적 저항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대해서 플랫합니다. 커패시터에 사인파 전압 V0 사인 오메가 t를 적용하면 전류 I는 C 오메가 V0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임피던스 식의 사인파 전압과 코사인파 전류를 각각 대입하면 Z는 오메가 C분의 1 곱하기 코사인 오메가 t분의 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식에서 앞부분 오메가 C분의 1의 의미는 주파수가 커지면 전압이 일정하더라도 전류가 커짐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파수가 커지면 임피던스가 감소함을 의미합니다. 식의 뒷부분 코사인 오메가 t분의 사인 오메가 t는 전류와 전압 파형의 위상관계를 나타냅니다. 전압인 사인파가 전류인 코사인파보다 90도 뒤처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Z는 마이너스 오메가 C분의 J가 됩니다. 인덕터에 사인파 전류 I0 사인 오메가 t를 적용하면 V는 L 오메가 I0 코사인 오메가 t입니다. 임피던스에 사인파 전류와 코사인파 전압을 적용하면 Z는 오메가 L 곱하기 사인 오메가 t분의 코사인 오메가 t가 됩니다. 식에서 앞 부분 오메가 L의 의미는 주파수가 커지면 전류가 일정하더라도 전압이 커짐을 의미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주파수가 커지면 임피던스도 증가함을 의미합니다. 식의 뒷부분 사인 오메가 t분의 코사인 오메가 t는 전류와 전압 파형의 위상관계에서 전류인 사인파가 전압인 코사인파보다 90도 뒤처짐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쉽게 표현하면 Z는 J 오메가 L이 됩니다. 시간을 배제하고 주파수로만 표현하면 임피던스가 간결해집니다. 앞에서 살펴본 이상적 요소의 임피던스 계산에 대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10나노페럿 커패시터는 1GHz에서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임피던스 Z는 오메가 C분의 1이고 오메가는 2파이 F이므로 F에 1GHz를 대입하고 C에 10나노페럿을 대입하면 Z는 0.0165ohm이 됩니다. 1Hz 주파수는 1GHz보다 10의 9승분의 1이기 때문에 1Hz에서 Z는 1GHz에서 얻은 임피던스의 10의 9승을 곱해 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Z는 16메가오음이 됩니다. 주파수에 따라 임피던스가 크게 변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예로 2나노 헨리 인덕터는 1GHz에서 임피던스가 얼마일까요? 임피던스 Z는 오메가 L이고 오메가는 2파이 F이므로 F에 1GHz를 대입하고 L에 2나노 헨리를 대입하면 Z는 12ohm이 됩니다. 위에서 커패시터는 1GHz에서 16mΩ인 것을 생각하면 그보다 인덕터 임피던스가 훨씬 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나노 헨리 인덕터는 실제 보드에 부착된 디커플링 커패시터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기생 인덕턴스 값입니다. 만약 PDN 임피던스를 낮추기 위해 파워와 그라운드 사이에 임피던스가 1ohm보다 작아야 한다면 위 예를 든 커패시터, 즉 커패시턴스 값이 10나노페럿이고 ESL이 2나노 헨리인 커패시터는 커패시턴스보다 인덕턴스가 주요하게 작용하여 PDN 임피던스를 낮추기가 어렵습니다. 요소별 임피던스 계산을 보면 커패시터와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 영역에서 쉬운 형태로 묘사됩니다. 그래서 주파수 영역에서 문제를 해결합니다. 이상적 저항, 커패시터, 인덕터에서 저항, 커패시턴스, 인덕터스 값 자체는 주파수에 대해서 콘스턴트합니다. 그러나 임피던스는 커패시터와 인덕터에 있어서 변합니다. 실제 부품에서 저항, 커패시턴스, 인덕턴스는 환경에 따라 다소 변할 수 있으나 문제를 쉽게 접근하기 위해 이상적인 것에서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즉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복잡도를 더해가는 접근법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보여지는 그림은 인덕터 소자에 걸리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시간 영역에서 보여줍니다. 실선인 전압이 점선인 전류보다
90도 앞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뒤처져 있습니다. 즉 선후관계가 전압이 먼저고 전류가 뒤를 따르는 것입니다. 인덕터에 어떤 전압이 걸리고 난 후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이지 전류가 먼저 흐를 수 없습니다. 아래 그림은 커패시터 소자에 걸리는 전류와 전압의 관계를 시간 영역에서 보여줍니다. 실선인 전압이 점선인 전류보다 90도 뒤처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는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섭니다. 즉 선후관계가 전류가 먼저고 전압이 뒤따릅니다. 커패시터에 어떤 전류가 흐르고 난 후에 전압이 걸리게 되는 것이지 전압이 먼저 걸릴 수 없습니다. 등가 전기 회로 모델이라는 것은 실제 인터커넥트의 임피던스 특성에 가깝게 근사시킨 이상 회로들의 조합입니다. 회로의 조합을 어떻게 구성하느냐 하는 것을 토폴로지라고 하고 그 토폴로지에서 단위를 구성하는 이상 요소의 특성 값이 등가 모델의 특성을 결정하게 됩니다. 즉, 등가 회로 모델의 특징은 토폴로지와 파라미터 값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어떤 커패시터에 대해서 등가 회로 모델을 두 가지 만들어 본 경우입니다. 빨간 작은 원들은 실제 회로를 측정한 것으로 실제 부품을 대표한다고 보면 됩니다. 분홍색 직선은 이상적 커패시터만으로 등가 모델을 만들어 시뮬레이션한 값이고 파란색 선은 ESR, ESL 커패시터 3개의 직렬 요소로 만든 등가 모델로 시뮬레이션한 값입니다. 이상적 커패시터만 가지고 만든 모델은 70MHz를 넘는 주파수에서 실제와 차이가 나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이 모델은 70MHz 이하의 주파수 범위에서만 유효한 모델입니다. R, L, C 3개 요소의 직렬 조합으로 만든 모델은 약 5GHz까지도 실제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모델에 대해서 그 모델이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대역폭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모델에 대해서 대역폭을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대역폭을 넘으면 시뮬레이션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실제와 더 가깝게 예측을 하려면 모델을 더 정교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모델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은 시간과 비용이 드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정확성한 예측과 비용 또는 시간과 비용 사이에서 트레이드오프해야 합니다. 모델링을 할 때 먼저 단순한 모델로 시작해서 원하는 수준까지 점점 복잡성을 더해 나가는 방법이 처음부터 복잡한 모델을 만드는 접근 방법보다 더 바람직합니다. 스파이스는 전기 회로를 시뮬레이션 하는 데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입니다. 전기적 요소들로 구성된 어떤 회로에 적절한 환경을 설정해주고 전압이나 전류 같은 입력을 넣어주면 원하는 포인트에서 전압 또는 전류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결과는 시간 영역에서 구할 수도 있고 주파수 영역에서 구할 수도 있습니다. 회로라고 하는 것은 2개 이상의 요소들이 연결되어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요소들은 시뮬레이션을 할 때 전기적으로 전류가 순환할 수 있는 구조여야 합니다. 그림에서 오른쪽은 펄스 소스, 저항, 인덕터, 커패시터로 구성된 회로를 보여줍니다. 왼쪽은 이 회로의 입력으로 펄스 솥을 두고 커패시터 양단에서 전압을 알아보기 위해 스파이스 시뮬레이션을 수행한 결과입니다. 빨간색은 입력이고 파란색은 커패시터 양단에 걸린 전압입니다. 지금 보는 그림에서 회로는 기존과 같지만 소스가 전류소스로 대체되었습니다. 이 그림은 주파수 영역에서 R, L, C 각각 소자와 이 세 소자 조합에 대한 임피던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래프에서 빨간 선이 R, L, C의 조합 결과입니다. 조합 결과를 다시 보면 아래와 같은데 오른쪽은 위상에 대해서 표시한 것입니다. 등가 모델로 회로를 구성하고 스파이스에서 이 회로를 시뮬레이션하면 이 회로가 어떤 임피던스 특성을 갖는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모델을 정교하게 만드는 작업은 시간과 노력이 드는 작업입니다. 위 모델은 단순한 모델로 금방 만들 수 있습니다. 반면 아래 모델은 만들기 위해 좀 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모델을 정교하게 하면 정확도는 더 높아집니다. 모델이 정교해질수록 더 정교하게 하는데 훨씬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됩니다. 따라서 적당히 만족할 만한 결과를 주는 선까지 모델을 정밀하게 만드는 것이 비용 대비 효과가 좋습니다. 이제 이번 장을 마무리하며 요점을 요약하겠습니다. 1. 임피던스는 모든 SI 문제와 해결책을 기술하는 강력한 개념입니다. 2. 임피던스는 인터커넥트 또는 부품이 전압 그리고 전류와 어떻게 관련이 되는지 기술합니다. 임피던스는 기본적으로 요소에 흐르는 전류에 대한 요소에 걸린 전압의 비입니다. 3.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실제 부품과 이를 근사화 수학적으로 기술된 이상적 회로 요소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4. 우리의 목표는 실제 물리적 인터커넥션이나 부품의 임피던스를 적절히 근사화한 이상적 회로 모델을 만드는 것입니다. 5. 이상적 저항의 저항, 커패시터의 커패시턴스, 인덕터의 인덕턴스는 주파수에 대해 일정합니다. 6. 시간 영역과 주파수 영역에서 임피던스가 같은 정의를 갖더라도 주파수 영역에서 커패시터와 인덕터 부품을 일반화하는 것이 간단하고 쉽습니다. 7. 이상적 저항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대해서 일정합니다. 그러나 이상적 커패시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오메가 C분의 1로 변하고 이상적 인덕터의 임피던스는 주파수에 따라 오메가 L로 변합니다. 8. 스파이스는 시간과 주파수 영역에서 예상되는 전압과 전류 파형 또는 임피던스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강력한 툴입니다. 9. 등가 회로 모델을 만들 때는 단순한 것에서 시작해서 복잡성을 더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0. 모델의 대역폭을 확인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 모델을 사용한 시뮬레이션과 실측을 비교하는 것입니다.